베르트랑 후작의 집에서 사냥 금지가 풀린 것을 축하하는 만찬이 끝날 무렵이었습니다. 11명의 사냥꾼들과 8명의 젊은 부인들, 그리고 그 지방의 의사가 과일과 꽃으로 덮인 커다란 식탁 주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사람은 평생 동안 진실한 사랑을 단 한 번밖에 할 수 없는가, 아니면 몇 번이라도 할 수 있는가를 알기 위한 논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직접 경험했던 사랑을 차례로 이야기했는데 남자들은 대부분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질병과 마찬가지로 한 사람에게 몇 번이라도 찾아올 수 있습니다. 더구나 어떤 장애가 사랑에 빠진 사람들 앞을 가로막는다면 그 사랑은 더욱 더 열정적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자들의 주장은 달랐습니다. 사랑이란, 그것도 아주 진실하고도 위대한 사랑이란 것은 평생 동안 단 한 번밖에 할 수 없어요. 사랑은 벼락과도 같아서 그것이 한 번 휩쓸고 지나가면 마치 불이 난 것처럼 황폐해져요. 그리고 그 자리에는 아무리 강한 사랑도 다시 싹을 틀 수 없습니다. 남자들과 여자들의 의견이 그렇게 맞서고 있을 때 연애를 많이 해본 베르트랑 후작이 맹렬하게 반박했습니다. 내 경험으로 미루어 볼 때 사랑은 몇 번이라도 온 영혼을 다 바쳐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부인들은 평생 단 한 번의 사랑만을 할 수 있다는 증거로 사랑 때문에 자살한 사람을 예로 들었습니다. 하지만 난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약 그들이 자살이라는 어리석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다면 시간이 지나면서 그 사랑의 상처는 아물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몇 번의 사랑이 되풀이 되었을 거예요. 그가 죽을 때까지 말입니다. 사랑에 빠진 사람은 주정뱅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술맛을 아는 사람이 계속해서 술을 마시게 되듯이 사랑을 해본 사람은 또다시 사랑을 하게 된다는 말이지요. 물론 사람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겠지만요. 베르트랑이 후작의 말이 끝나자 여기저기에서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이 논쟁의 심판관으로 의사를 선정했습니다. 그는 파리에서 병원을 운영하다가 은퇴하여 이곳에 시골 내에 머물고 있는 늙은 의사였습니다. 사람들은 그에게 논쟁의 결론을 내려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베르트랑 후작께서 방금 말씀하셨듯이 사랑이란 사람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주장이 옳고 그르다고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저 내가 알고 있는 한 여인의 사랑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늙은 의사는 조용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얼마 전에 저는 55년 동안 단 하루도 쉬지 않고 한 사람만을 계속 사랑하다가 죽음에 의해서 그 사랑의 끝을 맺는 모습을 지켜본 경험이 있습니다. 어머나 아름다워라. 그런 사랑을 하다니 정말 꿈같은 이야기예요. 55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그렇게 변함없는 사랑을 하다니, 사랑을 하는 그녀나 그 사랑을 받는 남자 모두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정말 축복받는 인생이에요. 늙은 의사의 말에 베르트랑 후작의 부인이 손뼉을 치며 말했습니다. 그러자 의사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랑을 받은 남자는 바로 이 마을의 약사인 슈켓이랍니다. 그리고 그를 사랑했던 여자는 해마다 이 마을에 찾아와 의자를 고치던 할머니입니다. 여러분들도 그 할머니를 잘 알고 있을 테지요. 순간 부인들의 열렬한 호기심은 사라져버렸습니다. 부인들은 흥이 깨진 표정과 불편한 심기를 숨기지 않고 드러냈습니다. 그녀들에게 있어 사랑이란 아주 세련되고 훌륭한 사람들에게만 찾아와야 아름다운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석 달 전에 나는 그 할머니의 임종에 불려갔습니다. 할머니는 그 전날 자신의 집이나 마찬가지인 마차를 타고 이 마을에 와 있었습니다.
그 마차는 여러분들도 보신 적이 있겠지만 비쩍 마른 말이 끄는 마차입니다. 할머니의 친구이자 보호자인 2마리 검고 큰 개를 데리고 있었습니다. 그 개들은 그동안 사납게 으르렁거리며 할머니를 보호해왔지요. 내가 그곳에 도착했을 때에는 이미 신부님이 와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나와 신부님을 자일의 유언 집행인으로 정했습니다. 그리고는 유언의 의미를 알려주기 위해서 자신이 살아온 생애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 할머니의 아버지 어머니도 의자를 고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땅 위에 지어진 집에서는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이가 들끓는 누더기를 걸치고 부모를 따라 냄새나는 더러운 모습으로 여러 마을을 돌아다녔습니다. 그들은 어느 마을에 도착하면 개울가에 마차를 세우곤 했습니다. 그리고는 말을 풀어 풀을 뜯어먹게 하고 개들은 편안히 잠을 자게 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길가의 느릅나무 밑에서 헌 의자를 수선하는 동안 어린 소녀는 풀밭에서 즐겁게 뛰어놀았습니다. 움직이는 집인 마차 안에서 세 사람은 좀처럼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마을로 들어가 의자 고치세요 하고 외치며 돌아다닐 것인지 정하는 것 외엔 거의 말을 하지 않았죠. 그들은 마주 앉거나 나란히 앉아서 그저 묵묵히 새끼를 꼬았습니다. 그리고 가끔 어린 소녀가 너무 멀리 가거나 마을의 또래 아이들과 사귀려고 할 때면 아버지는 화를 내며 소리치곤 했습니다. 어서 이리 오지 못해 이 못을 계집애야. 이 말은 어린 소녀가 부모님에게서 듣는 유일한 애정의 말이었습니다. 소녀가 좀 더 자라자 부모는 그녀에게 고칠 의자들을 모아오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여기저기서 몇몇 아이들과 사귈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새로 사귄 친구들의 부모가 화를 내며 자기 아이들을 불러들이는 것이었습니다. 이 녀석 어서 이리 오지 못해? 거지하고 사귀면 안 된다고 했지? 그 후 어떤 아이들은 소녀에게 돌을 던지기도 했고 어떤 부인들은 동전 몇 잎을 던져주기도 했습니다. 소녀는 그렇게 받은 동전들을 소중히 간직해 두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11살이 된 소녀가 이 마을을 지날 때였습니다. 소녀는 친구들에게 동전 2잎을 빼앗기고 묘지 뒤에서 울고 있던 슈케 소년을 처음 보았습니다. 그 어린 부잣집 소년의 눈물은 소녀에게 충격이었습니다. 소녀는 부잣집 아이들은 항상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소녀는 슬그머니 소년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소년이 슬퍼하는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소녀는 자신이 그동안 간직해 두었던 동전들을 모두 소년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소녀는 눈물을 닦으면서 그 돈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소녀는 너무나 기쁜 나머지 갑자기 대담해져서 소년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소녀는 얻은 돈을 세어보는데 정신이 팔려 소녀가 하는 대로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래서 소녀는 마음껏 입을 맞추고는 정신없이 달아났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난 뒤부터 소녀의 마음속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소년에게 사랑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소녀는 여러 달 동안 그 구석진 묘지에 있던 소년에 대한 꿈을 꾸었습니다. 소녀는 다시 한번 소년을 만나보고 싶은 마음에 부모님의 돈을 조금씩 훔쳤습니다. 그리고 심부름을 다녀올 때에도 거스름 돈을 조금 떼거나 부모님을 속여서 한 푼 두 푼 열심히 모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 마을에 돌아왔을 때 소녀의 주머니에는 2프랑이라는 돈이 들어있었습니다. 하지만 소녀는 말쑥한 차림을 한 약국지 소년을 그의 아버지가 운영하는 약국 유리창 너머로밖에 볼 수 없었습니다. 소년에 대한 그리움은 점점 더해갔습니다. 약국에 있는 소년의 모습은 소녀의 가슴 속에
지울 수 없는 추억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소녀는 학교 뒤에서 친구들과 함께 구슬치기를 하고 있는 소년을 보게 되었습니다. 소녀는 재빨리 달려가 소년을 끌어안고 미친 듯이 입을 맞추었습니다. 그러자 소년이 겁을 먹고 큰 소리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소년은 소년을 달래기 위해 자신이 모아둔 돈을 모두 주었습니다. 3프랑이 넘는 정말 큰 돈이었습니다. 돈을 받은 소년은 울음을 그치고 소녀가 하는 대로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 후 4년 동안 소년은 열심히 모은 돈을 모두 소년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그러면 소년은 돈을 받은 대가로 소녀가 키스를 하도록 허락했습니다. 때때로 돈을 적게 줄 때 소녀는 부끄러워 울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녀는 소년에게 5프랑을 건네주었습니다. 둥글고 큰 은하였습니다. 그것을 받은 소년의 얼굴에 만족스러운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소년은 소년 이외에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소년도 은근히 소녀를 기다렸습니다. 소녀의 모습이 보이면 소년은 달려나와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그런 모습이 소녀를 더욱 기쁨으로 설레이게 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소년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소년이 중학교에 들어가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소년은 고생 끝에 부모의 계획된 길을 바꾸게 했습니다. 바로 소년의 방학에 맞추어 이 마을을 지나가도록 말입니다. 그 일은 성공했지만 1년 동안 노력한 끝에 이루었기 때문에 결국 소년을 2년 동안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가까스로 소년을 만나게 되었을 때 소년은 소년을 금방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키가 훌쩍 자란 소년은 금단추가 달린 교복을 입고 무척 당당해 보였습니다. 소녀가 소년에게 인사를 하려고 하자 소년은 소녀를 못 본 채하고 거만하게 지나가 버렸습니다. 소녀는 슬퍼서 이틀 동안이나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끝도 없는 슬픔에 쌓여 괴로워했습니다. 해마다 소녀는 이 마을을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소년에게 인사도 못하고 그의 앞을 지나갔고 소녀는 소녀에게 눈길조차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소녀는 소년을 미칠 듯이 사랑했습니다. 어느 날 소녀의 부모님이 모두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소녀는 부모님이 하시던 일을 이어받았고 개가 한 마리 더 늘었다는 것을 빼고는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었습니다. 그 개들은 누구도 감히 손을 댈 수 없을 만큼 무척 사나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꿈에도 그리던 이 마을을 다시 찾아왔을 때였습니다. 그녀는 길에서 슈케시의 팔짱을 끼고 있는 한 젊은 여자를 보게 되었습니다. 슈케시는 이미 결혼을 했던 것입니다. 그날 밤 그녀는 죽기 위해 그 마을에 있는 연못에 몸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스리치 지나가던 한 남자가 그녀를 구하여 약국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슈케시가 치료하기 위해 잠옷 차림으로 약국에 내려왔지만 그는 그녀를 아는 척도 하지 않고 마른 수건으로 젖은 몸을 닦아주기만 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바보 같은 짓 하지 마시오. 이런 짓은 어리석은 사람이나 하는 짓이오. 슈케시가 무뚝뚝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녀는 슈케시가 어떤 말을 했더라도 말을 걸어준 것만으로도 오랫동안 무척 행복했습니다. 그녀의 삶은 이렇게 흘러갔습니다. 그녀는 오로지 슈케시만을 생각하며 의자를 고쳤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약국의 유리창 너머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언제부터인가 그녀는 슈케시의 약국에서 이런저런 약들을 사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그런 식으로 그녀는 그의 얼굴을 가까이 볼 수 있었고 말을 건넬 수 있었고 돈을 줄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올봄에 죽었습니다. 나에게 이런 슬픈 이야기를 모두 들려준 뒤에 그녀는 그토록 끈질기게 사랑했던 슈케시에게 평생 동안 모아온 돈을 전해달라는 유언을 남겼습니다. 그 돈은 모두
2327프랑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죽은 다음에 적어도 한 번은 그가 자신을 기억해 줄 것이라는 생각에 끼니를 걸러가며 모은 돈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의사 선생님, 저는 이 세상에서 다른 남자가 있다는 것조차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는 이 세상에서 제가 본 유일한 남자입니다. 나는 신부님에게 장례식 비용으로 쓸 27프랑을 주고 슈케 씨를 찾아갔습니다. 그들 부부는 마주 앉아 막 식사를 끝내는 참이었습니다. 나는 그들이 고나는 의자에 앉아 앵두주를 한 잔 대접받았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그녀에 대한 모든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들이 크게 감동하여 눈물을 흘릴 것을 생각하면서 말했죠. 그런데 내 생각은 틀렸습니다. 슈케 씨는 그 거지 할머니에게서, 고작 의자를 고치는 여자한테서, 그 초라한 떠돌이한테서 줄곧 사랑을 받아왔다는 것을 알자 화를 내며 벌쩍벌쩍 뛰었습니다. 마치 자신의 명성과 품위와 존경을 그녀가 훔치기라도 한 것처럼 말입니다. 슈케 씨의 부인 역시 남편 못지않게 화를 내며 이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아니, 그 거지 같은 여자가? 슈케 씨도 몹시 흥분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런 날벼락 같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정말 끔찍합니다. 만약 그 여자가 살아있을 때 내가 이 사실을 알았더라면 경찰에 넘겨 감옥에 쳐넣었을 겁니다. 그리고 평생 거기서 나오지 못하게 했을 거예요. 나는 그 부부의 행동에 어이가 없어 넋이 나갈 지경이었습니다. 하지만 내게 맡겨진 유언은 전달해야 했기에 차분히 말했습니다. 그 노파는 죽기 전에 자신이 평생 동안 모아온 돈을 당신에게 전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슈케 씨가 무척 불쾌해하시니 그 돈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편이 좋겠군요. 그들 부부는 무척 놀란 눈으로 나를 빤히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그게 얼마나 되죠? 무려 2300프랑입니다. 나는 그렇게 대답하며 주머니에서 돈을 꺼냈습니다. 온갖 지방의 표식이 붙은 금화와 은하가 섞인 눈물겨운 돈이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는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슈케 씨 부인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 여자의 마지막 소원이라고 하니 거절하기가 어려울 것 같군요. 슈케 씨도 약간 멋쩍어하면서 말했습니다. 그래요. 어쨌든 그 돈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뭔가 사줄 수는 있겠군요. 그 여자가 제게 주라고 당신께 부탁했다고 하니 그냥 그 돈을 놓고 가세요. 마음대로 하십시오. 나는 차갑게 말하고는 그 집을 나왔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슈케 씨가 나를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그는 인사도 없이 대뜸 내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여자가 쓰던 마차가 있을 텐데요. 그 마차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대로 있으니 원하신다면 가져가십시오. 마침 잘 됐군요. 그것으로 제 밭에 오두막을 지으면 좋을 것 같아서요. 슈케 씨는 자신의 말을 마치자마자 서둘러 가려 했습니다. 나는 돌아서는 슈케 씨를 불러 말했습니다. 늙은 말과 개 2마리도 있습니다. 그것도 가져가시겠습니까? 그러자 슈케 씨가 당황해하며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그런 것들을 무엇에 쓰겠어요. 그건 선생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결국 주인을 잃은 그 동물들은 갈 곳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2마리의 개는 내가 키우고 있고 늙은 말은 신부님이 맡기로 했습니다. 이것이 내가 알고 있는 유일한 깊은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늙은 의사는 이야기를 마치고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러자 눈에 눈물이 글썽여 있던 베르트랑 후작의 부인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의 이야기로는 결론이 분명해졌어요. 이 세상에서 진실한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여자뿐이로군요. 모파상의 의자 고치는 여인이라는 단편 소설입니다. 슬프면서도 참 씁쓸하죠. 만약 여러분 곁에
슈케시 부부가 있었다면 막 욕해주고 돈을 바닥에 뿌리고 싶겠죠. 우리가 사는 세상에 슈케시 같은 인간이, 의자 고치는 여인 같은 사람이 있겠죠. 사람 속에 숨어있는 이기심과 탐욕을 엿보게 합니다.